네, 뭐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 저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 충격이냐. 근데 오늘만 봐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뭐 밤사이 마이크론이 나름대로 좀 시원하게 좀 올라줬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 이제 주가는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후권 이제 한 점심시간 전후해서는 나름대로 좀 반등을 준화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지면서 거의 뭐 최저가로 좀 마감을 했죠. 서킷 브레이커 더불어서 이제 사이드 가까지 연달아 발동을 했는데 네. 지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6천, 7천, 8천 이런 좀 상징적인 지수대가 있는데 어제 이제 8천 선을 좀 이탈을 했다라는 게 좀 시장이 좀 어떤 실망감을 좀 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3월 4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12% 빠진 이후로 역대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낙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이 살짝 비쳤는데도 시장이 이 정도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을 때 시장이 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지 조금 우려감은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금리 내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가보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하이닉스 7% 빠졌는데 50% 폭등. 예, 저게 레버리지 호가 참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하여간 네, 뭐 한투증권에서인가? 네, 한투죠. 한투증권 에이스죠. 네, 거기서 사고를 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ELW랑 이제 ETF는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있죠.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ETF가 상장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P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도 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매도를 계속 물량을 공급을 해주고 또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을 조절을 해주는 게 이제 LP 리퀴드 프로바이더의 이제 의무인데 이 LP의 의무가 마지막 동시호가 때는 이 호가 제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 호가가 상당히 얇아지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매수가 확 몰리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왜 몰렸냐 하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오늘은 올라가겠지라는 심리가 그 이틀 투매됐으니 3일째 오르겠지. 그걸 또 사람들이 그래서 작용을 하면서 그냥 시장가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호가가 얇으니까 위쪽으로 확 올라갔는데 어제 원래대로면은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49.7%가 나오죠. 승자는 일단 뭐 판 사람이 승자가 될 것 같긴 한데 왜요? 그 가격에 팔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제 이제 매도했을 때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팔았으니까 남들보다는 60% 높게 매도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게 어떤 식으로 출발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정상적인 레버리지 종목들과 똑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제 49.7%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하이닉스 웬만큼 올라도 아마 계속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10% 지금 하이닉스가 뭐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8% 온다고 해도 레버리지면 16%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 멀은 거죠. 물론 계속 올라주면야 언젠가 복구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참 이렇게 되면은 해당 운용사는 페널티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페널티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제 이제 언론 보도로는 뭐 이런 사태를 이제 앞으로 뭐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긴 하죠. 네. 우리가 레버리지 ETF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좀 급하게 출시가 된 건가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코덱스나 타이거 쪽을 선호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호가가 잘 받쳐주니까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우리 그 8개 운용사에서 16개 상품 출시한다고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큰 운용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수수료가 조금 뭐 0.01%포인트도 높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첫날도 그랬고요. 지금 하여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자잘하게 계속 뭔가 작은 운용사들에서 이런 좀 약간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감독당국에서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네. 증시 43조 증발.
팔자니 환율 압박. 네. 네. 어차피 올라도 수치이고 떨어져도 수치이긴 하니까 사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국민연금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나왔죠. 이제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연초 이후로 이제 중단했던 이제 선물한 매도죠.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환해지를 할 때 이제 선물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수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달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많이 됐고 어제 나온 증권 경제 뉴스 중에 가장 많은 히트수와 댓글이 달린 게 바로 이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또 8,000선 밑으로 떨어져서 평가액이 43조 원 이제 증발이 아니라 이제 감소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요. 하루 만에 이제 증발을 한 게 아니라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국내 자산 평가액이 이제 518조 원이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사실 475조로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발표는 하진 않는데 시장에서 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는 건데요. 환율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면 소위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외국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에 오면 오히려 또 환율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지금 좀 약간 진퇴양난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글쎄요. 그렇게 볼 문제인가? 19.9%까지 돌린다라고 했을 때 국내 주식 매도 규모가 한 97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한 63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관심도가 뭐 상당히 높았던 뭐 그런 기사입니다. 예, 환율이 뭐 엊그제죠. 이제 엊그제 야간장에서 뭐 1,560원까지 돌파하고 막 그랬으니까 환율에 예민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1,500원대 환율은 진짜 뉴노멀로 이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워낙에 자본 유출 이런 것, 즉 자본 계정에서의 그 유출이 많다 보니까요. 예, 뭐 하여간 그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 종목 얘기 오랜만에 나왔네. 네. 리노공업. 네. 단신인데요. 8,600억 이제 그 대표자 리노공업. 왜 리노공업이냐 하면 이거 리노공업을 코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자와 이 아내 되시는 뭐 와이프분의 앞에 성자를 하나씩 따서 리노공업이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재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8,600원 이제 지분 매각 이제 블록딜 철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은 좀 약간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제 철회가 됐냐 하면 원매수자와 이제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원래 매각하려던 금액을 이제 그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해야 되는데 위아래로 30%씩 이제 여유를 좀 주게 되는데 그 부위를 좀 벗어나서 리노공업을 매수하려고 했던 이제 원매수자가 좀 가격을 좀 깎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 측에서는 그럼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내부적으로 어떤 뭐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저기가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소부장이잖아요. 리노공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슈퍼을이라고 표현을 좀 하죠. 그 리노핀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데 저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저렇게 블록딜을 하려고 그랬던 게 경영권 매각인 거죠? 경영권을 매각을 해도 대주주 지위는 유지는 하는데 이제 이 대표께서 대표가 이제 왜 매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산 운영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현금화를 좀 시키겠다. 그리고 이 회사를 지금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계 차원에서 이제 저는 그 얘기로 승계 문제 때문에 들어서. 예.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저 회사가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지금 만들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몇 개 안 되는 소부장 중에 하나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 문제, 뭐 품질이나 이런 문제만 좀 없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박 의원님 준비해온 이슈가 네이버 엔비디아. 예. 이게 오늘도 네이버가 주가가 지금 4% 정도 오르는데요. 최근에 20만 원이 깨졌다가 30만 원 가까이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50%를 반등시켰던 그 기대치가 저렇게 결과물로 좀 나온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박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보죠. 프리마켓 상황들 한번
아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죠. 별 차이 없네요. 삼성전자 여전히 5% 후반, 하이닉스 계속 8%대 살짝 전후, 그렇죠? 그렇게 되고 삼성전기가 오늘 다시 6%대 상승을 좀 하고 현대차도 4%, 현대차도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대장주인 LG 엔솔이 2%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현중 2.5% 역시 비슷하죠. 두산 에너가 4%대 그렇게. 그다음에 요즘에 금융주 괜찮았잖아요. 오늘 KB금이 오늘도 괜찮네요. 1%대. 하나에어로 2%대. 너무 빨리 올리시면 제가 못 따라갑니다.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전후. LG전자 한번 보죠. 젠순왕 테마주의 핵심이었죠. LG전자 오늘도 다시 4% 가까이 좀 반등을 간만에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사실은 이틀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번 젠순왕 CEO 방안에서 가장 주인공 중이 하나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박 의원님이 얘기하실 네이버고 또 하나가 이제 SK 그룹이죠. SK 이제 지주사 오늘 5%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바톤을 박 의원님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거의 없었던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밀려나 있죠.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시장에 표현할 정도로 네이버가 과연 이 AI 팩토리, 과거에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젠순왕이 하도 AI 팩토리라고 하니까 토큰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AI 팩토리라고 이제 부르죠. 이거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빅테크라고 표현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왜 현금이 마르지 않을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겁니다. 니네 오픈 AI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니네들은 우리 데이터 센터를 써라. 바로 이런 조건들이죠. 돈이 계속 돌고 돕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이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네오 클라우드 이제 그 코어 위브에 투자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코어 위브에 투자를 하면 니네 코어 위브 우리가 니네들한테 투자한 돈으로 우리 GPU 사야 돼. 그래서 돈이 계속 돕니다.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바로 구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자, AI 팩토리 본격 진출 네이버. 저는 이제 협력은 사실 의미가 없고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아서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죠. 내용 한번 살펴보고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전장을 좀 보여주세요. 전장 설명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팩토리 본격 진출. 이제 네이버는 지금 현재 B2C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B2C에서 B2B로 무게 중심을 변화를 하겠다. AI 수요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70, 80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15%, 나머지는 이제 기타에서 나눠 갖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네이버가 왜 이 AI 데이터 센터 진출을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미확정적이었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죠. AI 팩토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4가지가 있습니다. GPU,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GPU는 한 3, 4년 정도 쓰면 계속적으로 새 걸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엔비디아와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최신 버전 GPU 확보 말씀드렸고 자본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돈을 조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중요하죠. 만들어 놨는데 누가 우리 데이터 센터를 리스를 할 것인가.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지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이제 조금 낮게 100메가로 시작을 해서 기가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가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적어도 70조 원이 듭니다. 보통
60조, 70조, 뭐 50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50조는 너무 작고 이제 보통 70조 내외 돈이 드는데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네이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세종 외에 세종의 각이라고 데이터 센터가 있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린필드를 시작할 전망이다. 그린필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곳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걸 그린필드라고 하죠. 중동이나 유럽 등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는 기가 건설할 때 50, 70빌리언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죠. 이제 네이버가 1.5조 원 정도를 대고 엔비디아가 똑같이 1.5조 원 정도를 대기로 일단은 된 것 같아요. 네이버 작년 매출이 12조 원인데 AI 팩토리로 이제 완성이 기가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20조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성장이 없던 성장주에서 찐 성장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오고 갔는데 그중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200메가와트 구축 시 몇 년 정도 소요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 한 1, 2년 정도 들 거다라고 이제 답변을 줬고요. 내년부터 신사업 관련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오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네이버 측에서는 27년도 상반기 내년에 일단 55메가 완성을 하고 내년 말까지 100메가 완성을 할 전망이다라고 네이버 좀 밝혔습니다. 리스 통해서 고객 확보해둔 상황이다. 어느 정도 리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빌리는지 한마디로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본은 60조, 70조가 드는데 기가와트를 만들려면 니네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이제 네이버가 답변을 좀 했죠. 기가와트급 펀딩이 아니라 200메가 쪽에서 네이버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1.5조 원, 그다음에 파트너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로 나왔죠. 엔비디아가 1.5조 원, 1빌리언 달러를 대서 나머지는 이제 펀딩으로 이제 어떤 충당을 하겠다라고 네이버가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AI 시장 경쟁 심화 중인데 네이버의 경쟁력은 다른 AI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 대비해서 네이버 경쟁력, 니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본력은 우리가 좀 딸리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 스킬은 우리가 좀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 때문에 이 공정의 어떤 어떤 빠르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늦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미국 외에다가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미국 회사들을 고객으로 리스 고객으로 우리는 확보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 렌탈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계약으로 할 것이냐, 장기 계약을 할 것이냐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네이버는 일단은 고객 운영은 장기 고객 라인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 코어 비브가 지금 1기가가 안 되는 8500메가로 매출이 10조 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1기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매출 20조는 뭐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일단 이 신사업과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을 한 것으로 이제 시장이 전해져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이버 차트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서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관이랑 외국인이 꾸준하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은 어제도 사실 그렇게 특이하진 않고 기관이 최근에 급등하는 지점에서 좀 약간 따라오는 추종 요인을 좀 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이 없던 성장주인 네이버의 신사업으로 어떤 퀀텀 점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관심주 대신 네이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들을 한 3개 정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네이버 세종에 있는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 이건 일반 데이터 센터는 이거 만드는데 5,4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1기가를 만드는데 이 4배 정도 용량인데 최소 60조, 70조가 든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일단 세 종목인데 GNC 에너지는 네이버 세종 각 데이터 센터의 디젤과 가스터빈 비상 발전을 책임지는 기업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는데 전부 GNC 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티스는 이건 너무 이제 소형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라 그냥 이런 주식이 있구나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물리 보안. 우리가 일단 뭐 방송국이나 아니면 좀 보안이 필요한 곳에 들어갈 때
뭔가를 좀 찍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카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HD랩스는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죠.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건축하고 인프라 설비 만들어주는 거. 이 세 기업이 이 네이버 세종에 있는 각 데이터 센터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인프라를 담당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